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안팎으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던 이재명 대표, 어제 5쪽짜리 검찰 진술서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 어제 특별 서한도 보냈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오늘 공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루 전인 이제 어제 공개를 하면서 오늘 조간 보도에 이제 입장문이 실리게 됐죠. 예. 당원들한테 직접 이제 편지 형식의 이제 서한을 보낸 건데요. 이 검찰 소환 조사 전날에 의원들에게 보낸다는 이 읍소처럼 해석이 된다. 이 점도 의식을 해서 하루 전날로 이제 공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대표는 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백현동으로 검찰 소환이 벌써 네 번째다.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또 민심이 이반되는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감사원도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일단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 지시대로 한 것이고 성남시는 이로 인해 1,000억 원대를 환수했다. 즉 국가가 혜택을 누린 것이다. 허가관청인 성남시가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를 안 한 것이 배임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이런 기존 입장들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예. 자, 현 정부의 감사원도 문제를 못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고요. 감사원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건 감사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인사정보에 활용하라고 감사원, 이 감사 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80여 쪽짜리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주요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모두 5쪽짜리 분량인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또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성남시가 제공을 했고 여기에 이 대표 측근 브로커가 개입된 시행사가 개발 이익을 봤다, 이 부분이죠.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고 두 번째 임대 아파트를 줄이고 일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또 세 번째로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빠졌는지, 이 부분이 지금 논거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거든요. 예. 먼저 이 대표는 국토부가 8차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들어줄 유일한 방법이 준주거 지정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용도 변경 혜택 모두 국가가 받는데 변경을 해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꼴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또 성남시는 1,000억 원대 R&D 부지 7,500평을 확보해서 환수를 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인해서 이미 공공기여가 증가해서 일반 분양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러면서 실무부서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공사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공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어서 추후 검토를 거쳐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그래픽으로 저희들 정리한 게 있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내용에 보면 제일 핵심은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지시한 거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지금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배임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본인은 1원 한 푼 취하지 않았다. 이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주장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의 혜택은 식품연구원이 받다. 자, 글쎄요. 감사원에서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혜택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이 시행사가 3,100억 원을 받아갔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가장 큰 혜택은 식품연구원이 받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잠시 뒤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만 자, 일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공개한 이 진술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성남 FC 사건 관련 조사, 그다음에 대장동 배임과 관련한 조사 때도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갔었죠. 예. 성남 FC 경우에는 사실 기자들 앞에서 그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때는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질문을 했을 때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서를 아예 당원들한테 첨부를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도록 만든 것은 저 진술서대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 똑같은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면 자기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해가면서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또 지난번 1, 2월 소환 조사 때는 왜 의견을 묻느냐라는 이런 반론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었던 소환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입장을 보일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난번 대장동 성남 FC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그때는 검찰에 출두하는 당일에 본인의 검찰에서 진술할 의견서를 그때 공개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틀 전에 했단 말이에요. 예, 미리 했어요. 네, 미리 했고 이틀 전에 했다.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뭔가 당부하고 호소하는 거.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 때하고 지금하고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공공연하게 이제 대표 퇴진 주장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동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동요를 좀 빨리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틀 전에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묵비권, 이른바 진술 거부권도 이 조사받는 사람의 중요 권리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게 뭐 진술 거부는 아니죠. 진술 방식으로 이제 진술하는 건데 실질적인 묵비권 행사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 전체를 보면 압수한 뭐 증거나 정황으로 사건을 검찰이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검찰이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진술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쟁점이 명확한 특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진술서로 가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배임죄 성립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미리 공개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이 5쪽짜리 검찰 진술서의 내용도 조목조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어제 진술서, 저희들이 이 5쪽짜리 이 요약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진술서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빠진 단어 뭘까요?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바로 저 말 때문에 선거법 관련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했다고 했거든요. 협박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건 뭐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보기에도 이 협박이라는 건 좀 너무 나간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이제 과연 성립하는 얘기냐? 왜냐하면 용도 변경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선출직인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진짜 그야말로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근혜 당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얘기했던 공문을 봐도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 지시가 아니고요. 요청. 왜 요청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그거는 협조 요청. 권한은 박근혜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이제 아까 계속해서 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그 성남시장이 꼭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안 들어줘야 되는 건지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부에 물어봐요. 이게 특별법에 따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특별법에 따르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 그 혁신도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귀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적의라는 게 무슨 적의. 말입니까? 뜻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는 얘기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예. 그 얘기는 곧 지시나 요청은 모르지만 지시라는 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내일 어떻게 답변할지 좀 궁금합니다. 짧게요.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부가 당시에 성남시에만 요청했나요? 28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비슷한 내용을 다 보냈을 거요? 예,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근데 유독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저게 막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얘기했듯이 성남시가 그걸 물어봅니다.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이게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재량사항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적의 판단해라. 그리고 그 공문이 당연히 시장인 이재명 저희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아마도 내일 조사 나가면 국토부에 당신들이 물어보고 당신들이 회신받은 그 문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뭐 이게 핵심일 텐데 지금 5쪽짜리 저기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자도 안 나오잖아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2014년 11월 17일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국토부의 지시 내지 요청 또는 뭐 나가서 압박까지 있었던 과정은 2014년 10월 1일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어제 진술서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 1일까지 10월 1일자 국토부 공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감안하라라는 내용이 상당한 압박성으로 느꼈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상위 도시계획에 위반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지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특별법의 어떤 위반 근거한 것은 아니다. 또
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회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부터 그에 따라서 이 일허가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 11월 17일 날 그 회신 공문이 있다는 게 그전까지 압박이나 국토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은 아니라는 거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협박이라고 느꼈다가 나중에 국토부 답변 받고서 아, 협박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 이제 그렇게 국토부가 계속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가 계속 요구를 해 오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계속 이제 고민은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강력하게 그 일단 지시나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2014년 11월 17일에 국토부에 그 의견 회시를 요청한 거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와 국토부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저는 그걸 협박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률적 개념이. 그건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초에는 100%로 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게 아파트를 짓게 해준 그 조건에는 임대주택, 서민들 사는 임대주택 비율을 100%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10%로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러니까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많은 이 분양 아파트 짓는 사람들의 그 수익은 대부분 분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3천억 가까운 3천억 넘는 이익이 돌아오게 한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놓습니다. 자, 앞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진술서에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과장들 뭐 이런 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승인했다. 그 사인이 나오잖아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실무과장이 이건 안 된다. 100% 임대 분양을 10%로 확 줄인다?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장은 결제를 거부했대요. 라고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L이라는 이니셜로.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감사원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자, 이 점도 재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부 얘기를 하신 분, 이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A씨라고 지칭을 하면요. 이 A씨가 감사원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이 적법한 결제 라인을 거쳐서 결정된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A씨는 결제 이후에도 두 차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집니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 이런 민간 사업자 측 요청에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다. 이러면서 결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A씨는. 그러자 이 도시계획과 실무자가 이 협조 결제란을 빼고 이 A씨의 결제란을 빼고 시당 결제를 받았다는 거고요. 이 감사원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니까 본인이 좌천 발령됐다. 이런 취지로도 지금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당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그때는 의원이었죠. 이재명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윤석열식 감사다라고 하면서 감사에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은 결제 라인을 거쳤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업자들은 뭐 수익성을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불리한 조건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계속적인 요구를 하죠. 당시에 그 아시아 디벨로프 대표 정바울 씨인가요? 식품연구원 측에 계속적인 어떤 조건 변경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 설명하다시피 그때 이제 R&D 부지를 성남시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 민간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그 변경 요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했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당시에 민간임대로 해서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 다른 개발 단지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가 높아서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의 요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이 사업 자체의 어떤 공공성을 해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알겠습니다. R&D 부지를 기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요구를 절차에 따라 결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저게 굉장히 그 어설픈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 100%였는데 10%로 이렇게 뭐 10분의 1 토막을 낸 게 식품연구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 식품연구원이 이 부지 매각 계약을 한 게 2015년 2월입니다. 매각 대금이 2,187억 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 3년 전에 감정평가한 액수로 보면 2,140억 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식품연구원의 요구라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땅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내가 내 물건을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뭐 그 얘기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이게 임대주택 비율이 100%였다가 10%로 줄어든 게 언제죠? 이 토지 계약 이뤄진 다음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어설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임대주택 비율은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서울 목동에 그 임대주택을 몇 퍼센트로 그 20% 짓는 것 갖고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임대주택 비율 놓고 이게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줬던 그 기간은 식품연구원이 부지를 판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의 요구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배경이 논란이 될 전망인데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 씨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도시공사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갔더니 우리는 빠져 있더래. 성남시에서. 그 도시공사 할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기자들한테 오히려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주장인데요. 유동규 본부장 역시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감사 보고서에서는 그럼 직원들에게 그랬대요. 그럼 우리 이제 빠지면 되겠네. 그래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왜 성남시에서 빠지라고 하니까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지금 재판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점 말씀드리죠. 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도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도 없고 당초에 참여 의사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배경에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그리고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 대한 또 해명이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이 성남도계공의 개발사업 참여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2015년 2월인가요? 이거 용도 변경 그 4단계 상향하라, 그 적극 검토하라 그 지시를 내리면서 그 공문에다가 성남도계공의 참여를 전제로 뭐 이런 그 자필 메모까지도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 이재명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이 있고 B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용도 변경해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 사업에 성남시 산하기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직권남용 뭐로 나중에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갖고 식품연구원이 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판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팔고요. 그러니까 그 민간업자들이 개발하는데 성남 도계공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무슨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성남 도계공의 참여 여부를 검토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였다가 회복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실제 도계공이 잘못 참여했다가 손실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단정하는 것은 사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의 사실관계를 다시 꿰맞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5년 2월, 3월 용도 변경 이 시점에서는 도계공이 직접 참여해서 이걸 성남시의 수익으로 얻어가느냐 아니면 R&D 부지를 기부 체납받는 방식으로 공공이익을 환수하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검토 과정에서 직접 참여보다는 부지를 기부받는 방식으로 공공이익 환수가 낫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 보죠. 바로 기부 체납 문제입니다. 기부 체납.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게 예상될 때는 반드시 이 공익 목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게 돼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남 백현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R&D 센터 건물을 처음에 지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건물 대신 땅을 받습니다. 땅을. 자, 건물을 받는 것과 땅을 받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건물에는 건물을 지어야 될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최소 10층 이상, 아파트가 25층인데요. 아파트가 25층인데 빌딩을 지었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짓질 않고 나중에 땅으로 더 줍니다. 자, 이 땅의 대가가 얼마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1,000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차와 그 내용이 좀 많이 크다고 하던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4단계씩이나 상향해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면 시행업자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독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뭐 수사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환수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이제 성남시가 이익으로 취하는 거죠. 예.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공공환수인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R&D 부지를 그런 식으로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지를 가서 봤더니 그 부지의 상당 부분이 원형 보전지예요. 자, 원형 보전지가 뭡니까? 원형 보전지가 원래의 형태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 나무를 잘라낼 수도 없어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형 보전지네. 그럼 R&D 건물을 못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업자가 그러면 다른 땅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원형 보전지예요. 그럼 거기에 아무 건물도 못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 더 덧붙여서 그 평가액을 예를 들어서 뭐 800억밖에 안 되는데 평가액을 1,0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부 체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원이 거기에서 260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건물도 못 지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 평가액도 더 높게 잡아서 성남시가 마치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기부 체납을 받은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부 체납은 무늬만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으로 받았다면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일까? 당시에 성남시의 주장과 감사원의 주장이 다른데요. 당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당시 땅값을 원형 보존지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얼마일까? 우리가 이
기부 체납받는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도 그걸 안 짓고 땅으로 대신 받으면 그 땅값이 얼마일까? 이 계산 기준을요. 원형 보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오피스텔의 시가랑 같이 봤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원형 보전지의 단가가 같을까요? 평당 가격이. 감사원은 바로 이 감사보고에서 이 점도 문제 삼았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땅값의 평가 기준을 그 당시 시점으로 이제 감사원은 평가했을 수 있고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어쨌든 땅을 부지로 받으면 당시 시점에서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 나머지 토지가 이 개발이 되는 경우에 이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 주변 토지나 이 감정 평가를 할 때에도 보면 원형 보전지라는 이 요인만을 가지고 그냥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이라든가 향후 어떤 상승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원 평가가 그 원형 보전지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평가 이 기부채나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진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에 일쪽에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R&D 부지 7,500평을 우리가 성남시가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자료 바로 그 같은 진술서의 3페이지에는 가격이 떼요. 1,300억이 됩니다. 1,000억에 받았는데 왜 1,300이었을까요? 이때 계산은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땅값이 싸다고 트집 잡지만 현재 땅값은 1,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1,000억도 됐다가 1,300억이 됐다가 손해도 됐다가 이득도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아직 재판은 아닙니다만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한 법인 돈 일부로 인허가 청탁 비용 정진상에 건넨 거 맞습니까? 자, 정바울 회장 법정에 들어갈 땐 말이 없었는데 막상 법정에서는 술술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김인섭 씨가 돈을 요구한 부분. 물론 이건 정바울 씨 주장이에요. 200억 주면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두 사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정바울 대표가 보신 것처럼 기자들 질문에는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가서는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김인섭 씨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50%는 자신이 먹고 나머지 50%는 두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당시에 본인은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 전달이 무산된 이후에도 시행사의 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인섭 씨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요. 결국 얼마를 받았죠? 그 김인섭 씨 인허가 영향에 그 미친 영향. 예, 정바울에게 77억 원 받은 혐의 지금 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과 지금 비슷한 양태로 유동규 씨가 했던 얘기, 남욱 등과 했던 그 얘기와 비슷한 양태로 지금 이런 요구가 백현동 건에도 있었다는 내부자의 이제 폭로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 77억도 자기들끼리 뭐 주네 안 주네 주식으로 주네 어떻게 했네 라면서 소송까지 갔는데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건 77억. 그런데 자, 신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럼 나는 단 1원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그러면 뭐 안 받았다는 걸 뭐 입증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 그 토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인섭 씨라는 사람은 한때 내 선거를 도와주고 실패한 선거 떨어지는 그 이후에는 연락조차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것도 사실 그 선거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수행 비서.
예, 예. 그리고 이 김인섭 씨가요. 2016년 요게 저 백현동 그 인허가가 막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2016년 1월인가 뭐 장인상인가 당해요. 예. 장인상인데 거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조문을 갑니다. 어허. 조문을 가가지고요. 그 지금 뭐 이거 뭐 기사도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그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그거 원래 그 R&D 부지 이제 건물은 날라가고 부지 비율, 아파트 부지 비율과 R&D 부지 비율 이게 5대5로 돼 있는데 5대5로 하면 우리가 너무 안 남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시장이 뭐 몇 대 몇으로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뭐 6대4로 하죠. 그래고 6대4가 돼요, 실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 2006년인가 실패한 선거 선대본부장 한 다음에 연락조차 두절됐다는데 이 김인섭 씨는요 성남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 고향 그 전남 고흥 나로도 그 이름 딴 그 나로도 횟집을 운영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거기 수시로 드나들었고 또 유동규 씨나 이런 그 진술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하고 거기 같이 가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인섭 씨가 받은 77억 원 중에 그리고 나중에 김인섭 씨가 저 이재명 뭐 경기지사 뭐 이럴 때 후원금도 보내요. 자기 명의로 또 보내고 누구 또 뭐 옆에 동료하고 또 그러고 저런 거 이게 1원 한 장 안 받았다라는 게 뭘로 입증이 되겠어요? 글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1원 한 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부분도 나는 돈 받은 것 없지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건 초반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은 뭐 최종 기소에서는 그 귀착지가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뭐 진술들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됐을 겁니다. 근데 이 배임죄에서는 배임의 고의 입증을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든가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그게 이제 성남시의 손해가 돼야 되는데 본인의 경제적 이득이 없다면 이런 배임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보통 그래서 뇌물과 배임이 같이 엮여서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3자 뇌물이건 배임이 같이 묶이지 않고 배임죄만 지금 기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임의 동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재산을 뭐 일원의 뭐 어떤 재산적 이득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김인섭 대표와의 관계 문제, 김인섭 씨는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관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 걸 알았다면 뭐 아예 뭐 사업 알면 안 해줬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본인에게든 제3자에게든 경제적 이득을 줄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서 뭐 이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근데 아니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지금 김인섭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배임의 동기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일 검찰이 부르는 이유는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는요.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를 끼쳤느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한 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문제는 이 사건이 매듭된 다음에 아마 다음 수사 대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 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건 내일 소환에서는 쟁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쟁점이 아닌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찰 진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정작 검찰 진술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이 옹벽 문제입니다. 자, 이 보시면요. 지금 옹벽이 15m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51.3m, 50m 이상 자, 옹벽을 지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저 한 10층 정도 사시는 분, 저 위에 제가 손이 안 닿는데 이쪽인가요? 저 꼭대기에 이 집 사진상 맨 위에 있는 10층, 11층 사시는 분도 창문 열면 옹벽이 보여요. 자, 아파트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라고 하죠. 그리고 강이 보이면 리버뷰라고 합니다. 공원이 보이면 파크뷰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창문을 열면 옹벽이 보입니다. 자, 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질대 한번 보세요. 질대 내용도 저희들이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지었느냐.
쭉 둘레가요 이렇게 쳐 있어요. 길이만 300m입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놀랬대요. 야,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왜 땅을 파고 있지? 왜 산을 깎고 있지? 물론 주변에 뭐 여러 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도 있고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300m에 달하는 옹벽. 그래서 지금도 준공검사가 아파트는 떨어졌지만 아직도 이 논란이 되는 곳이 있대요. 이 옹벽에 붙어 지은 뭐 애들 도서관, 뭐 이런 시설, 체육시설 이건 아직도 지금 사용을 지어놓기만 하고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아직도 허가를 안 내준대요. 아니 애들 도서관도 허가가 지금 위험해서 안 내주는데 옹벽이 50m면 옹벽과 아파트의 거리는 그 옹벽 높이만큼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랍니다. 산림청장도 이런 옹벽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자,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무너질까 봐 아찔한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벌하죠. 위에 산길 안 다녀요. 위험해 보이죠. 생각보다 옹벽 없는 경우가 50m가 넘는 옹벽이 시공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자, 옹벽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언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내일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배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성남시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뭐 몇 가지 좀 뭐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이 드러나니까요. 일단 이거는 뭐 약간 지금 격가지로 빠져 있는데,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그 본인들의 그 주거 환경 또 안전 뭐 이거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도 이제 검찰이 들여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허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비판의 소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그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업자가 건축 허가 당시에 받았던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용 승인이 반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업자가 위험계책이라든가 안전성 확보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옹벽 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또 실질적인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강한 비판이 누구를 향한 것 아니냐, 작심 발언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예, 바로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유라는 말이 27회로 가장 많았거든요. 자유가 제일 많았고. 예, 그 이후가 이제 평화 11회, 국민 9회, 자유민주주의 7회였는데 그 뒤로 이어선 게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으로 6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산 전체주의를 겨냥해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데 이어서 허위 선동과 폐륜 공작을 일삼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 체제 또 국내 종북 세력을 겨냥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 인권, 진보 활동가들과의 실상은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싸잡아 비판한 걸로도 해석이 됐는데 일각에선 또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유엔사 간부 오찬에서도 최근에 반국가 세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10일 유엔사 간부 오찬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반국가 세력들을 종전선언과 연계해서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6월이죠.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반국가 세력에 관한 얘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세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거 우리 얘기인가 한다는데 이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과 또는 야당과 친한 그 주변 세력 뭐 이런 곳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 검찰이 사실은 지금 검찰과 그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일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해외 어디서 접선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사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거를 저는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한 거는 현재의 민주당과 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주당과 야권과 그 일부 좀 겹친다고 할 수 있는 뭐 민노총 그것도 일부 뭐 그런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하튼 뭐 표현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자 윤 대통령의 비판에 민주당은 아주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입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여야 간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지금 뭐 몰라서 저런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본인들이 뭐 찔려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는데 민노총의 그 조직적인 국장했던 석건호 씨를 비롯해서 민노총의 고정 간첩으로 십수년간 활약해온 사람들 지금 다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은 회부가 돼 있고요. 창원에는 또 민중전이 자통이죠. 또 제주도에는 한길회 뭐 등등 해갖고 이 고정 간첩으로 단연간 암약해오던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를 아예 손을 놨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밝혀내갖고 이게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실이 있는데 저걸 누구냐고 물으면 아니 검사창에 그거 하나만 두드려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좀 책임져야 될 게 이 자꾸만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유엔사를 공격을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 남침을 받아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말이죠. 이 미국이 참전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유엔사의 깃발로 참전한 겁니다. 예.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 전체 병력의 90% 이상은 다 미군이었지만 하여간 유엔사에 그걸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 나중에 그 전쟁 평가하면서 우리가 공군력에서 밀린 게 그거를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한 공군력. 근데 그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다 어디서 떴습니까? 일본에서 떠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본에서 다 그 유엔군 전투기가 날아온 건데 예. 그때는요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건 1952년이에요. 바로 유엔 사령부가 창설돼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유엔 전투기가 와갖고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뭘 한 건데 그 유엔사를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전 정부 사람들의 그 유엔사에 대한 그 비아냥거리고 공격적인 거는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사에 대한 해치 주장을 민주당 측이 했다는 건 사실관계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유엔사 해체까지 주장이 나오거나 이걸 전제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계속 지난번 아까 뭐 유엔 사령부 지휘부 간담회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한국 자유총연맹 기념식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재판에 해부된 민노총 간부 몇 명의 어떤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할 만큼 이게 이제 실체하는 위협인가? 북한과의 체제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경쟁은?
누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지금 뭐 이의 어떤 경쟁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러한 세력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실제 뭐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 비판 세력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고 다분히 정치적이고 내년 총선까지 고려한 메시지인데 예.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적절한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일부 내용은 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라든가 유엔사 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도 포함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재밌는 장면이 있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눈을 질끈 감은 사람이 있었대요. 잠깐 이게 아니에요. 무려 10초나 감고 있었답니다. 한번 세볼까요? 자, 일각에서는 이거 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눈이 아플 때 이렇게 눈을 감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세 보니까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을 이제 기자들도 가지고 이제 이 대표 측한테 물었는데 이 대표 예. 측은 그러니까 뭐 자세가 워낙 꼿꼿하고 이제 뭐 졸게 된다면 이제 허리도 뒤로 젖혀 있을 수 있고 몸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이제 잠든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들의 표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사 카메라나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확인을 한다라는 건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초간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 그 이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구사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경축사 할 때 눈을 감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6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헌신 위에 현충일 때도 그랬군요. 현충일, 광복절. 우연일까요? 의도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 지금 저희가 했던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다른 것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100%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희 보고 해석을 하라면 보기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아니 듣기 싫으면 이제 귀도 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안 나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보기 싫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예,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조른 걸 수도 있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자,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부친께서 윤기중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분 동안 만났답니다. 급하게 연락받고 가셨는데 20분 뒤에 병원 도착하고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였습니다. 자, 아버지 윤기중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윤 대통령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아버지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라. 근데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 1멘토고. 자, 윤기중 명예교수, 한국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학자로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 저도 뭐 몇 차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근데 윤기중 교수님은 저도 학창 시절에 통계학을 들었는데 굉장히 뭐 자상하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소박하시고 또 솔직한 뭐 그런 인품의 소유자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법과대학을 가는데 원래는 이제 부친 따라서 경제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윤기중 교수가 본인이 이제 경제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또 현실하고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는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을 그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법과대학을 가게 된 것 같고요. 같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보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넓고 좀 깊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속성가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그 청년 시절부터 그 부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그것도 뭐 좌우 가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의 책들을 읽어오고 끊임없이 또 그 아버지하고 토론을 하고 뭐 그런 거기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일 멘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도 대학 때 윤기중 교수님 통계학 수업을 들으셨군요. 근데 학점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인사들의 밤길 계속 지금 이어졌어요. 예, 어제 그래서 야당 대표들은 특히나 이제 조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초반에는 있었는데 이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당 사역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까지 오후 6시쯤에 이 장례식장을 찾았고요. 이 윤 대통령이 별도 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 사역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집니다. 이 당 사역이 오후 10시까지 머물렀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민주당 당사역 박광훈 원내대표 등 이제 당사역은 오후 8시쯤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는 광복절이면서도 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문세광의 총이 맞아 그 기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바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2번째 공개 외출에 나섰습니다. 방문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였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에보다 많이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도 좀 좋아지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동화사 방문했을 때는 사실은 허리도 아프다고 그랬고 자꾸 넘어진다고 뭐 이런 표현을 했었고 실제 일부 좀 부축을 받는 장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는 표정,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운동화끈을 매는 모습, 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 과거 때의 그 건강했던 모습에 적어도 90% 이상 정도는 회복을 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육안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손짓, 몸짓은 꼭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공식 외출이 혹시 정치적 행보는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질문을 했었고 친박 관련 질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성산 동화사 방문을
우리 부자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시니까 다시 하시니까 지금보다 먼저 최근에 그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그때 그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자, 친박계 전 의원들의 TK 출마설을 질문했는데 그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가 뭐였어요?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치하면 되지 나랑 연관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지역구를 방문을 했다. 근데 정치적 발언을 안 했다. 아마 그래도 영향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디만 가도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특히 뭐 친박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 지역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 말은 뭐 그 후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한다는 거는 꼭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때 18대 총선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못 와도 대형 전광판에 그 화면만 띄워도 그 효과를 봤다는 의원들이 있었고 그때 뭐 총선 때 출마도 하지 아마 않습니까? 19대 총선일 겁니다. 예, 19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지역구에 한번 와주는 것 때문에 뭐 의원들끼리 아주 치열한 그냥 물밑싸움을 또 벌이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을 두고 움직이는 행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자기는 개입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애매한 거 싫어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개입하지 않겠다. 말이 좀 짧으신데요. 해석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뭐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 자체가 명확하게 긍부정을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근데 이제 행보 자체가 지금 정치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도하건 안 하건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주변을 관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서 아버지 생가를 갔는데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책임을 자기도 분명히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러면서도 남 탓으로 계속 돌리려는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대요. 대회가 엉망이 된 게 영국 대표단한테도 조금 책임이 있고 뭐 다는 아닙니다만 영국 대표단도 책임이 있고 요즘엔요. SNS가 발달돼서 이만한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라는 비슷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이틀 만인 지난 4일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폭염과 화장실 문제 등으로 가장 먼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158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대원을 파견했습니다. I'm just going to go and look after our young people. Their safety is our priorit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go and do.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화장실 위생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단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국 대표단이 자기들의 철수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화장실 얘기를 부각시키면 위생과 의료 문제, 샤워실과 폭염시설 역시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가 맡고 있었다며 SNS가 발달한 게 문제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참가자들이 SNS에다 그거를 올리고 사진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여당은 김 지사가 잔치가 끝나니 손님 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고 집행위원장의 설명치고는 민망하고 좀스럽다. 여당은 김관영 지사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정부 책임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배달원들도 당연히 이용자가 많으면 바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툭 던지고 가는 사람들 몇 번 보도해 드렸는데, 야, 근데 이번에는요, 음식을 어떻게 배달을 했다고요? 음식을 발로 툭 찼다고 합니다. 발로 차요? 어제 이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건데 예. 글 쓰니까 배달 음식을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먹었는데 먹고 나서 CCTV 영상을 보니까 발로 툭 차더라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린 그렇네. 거예요. 저렇게. 보면 이제 배달원 분이 음식을 바닥에 잘 놓고 놓은 다음에 발로 한번 툭 차고 그 다음에 초인종을 누르는 이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왜 굳이 저랬을까요? 현관문도 멀리 있던 것도 아닌데 초인종 앞에서 왜 저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문 앞이라는 게 좀 의아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도 아파트 끝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어쩔 때 보면 택배 분께서 기사분께서 근처에다 놓고 이렇게 발이나 팔로 확 밀 때가 있으세요. 그럼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좀 걸어오기 그래도 싫다고. 좀 머니까 기분은 안 좋아도 그래도 힘드신가 보다, 뭐 더우신가 보다 이해는 될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에요. 바로 눈앞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더운 날 배달하시는 게 짜증이 난 건지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는 일이 있는지 모르시지만 먹을 거를 저렇게 발로 배달하면 먹는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뒤늦게 이 영상 보고 이 고객도 이제 항의를 했겠죠. 배달업체는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네, 배달 플랫폼 업체에 항의했는데 우리 소속 라이더가 아니다라고 이제 응대한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배달과 관련해서 고객들도 뭐 벨 누르지 말아라, 뭐 사다 달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이런 갑질도 많이 소개가 되지만 배달하시는 분들도 뭐 중간에 음식을 빼먹는다던가 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상호 간의 어떤 기본적인 매너와 어떤 그 질서를 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이런 음식 배달하는데 저렇게 발로 차거나 저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야, 이런 사람이 나타났대요. 휴가철 바닷가 해변 다녀오신 분들 혹시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해수욕장은 이쪽인데 해수욕장에서 한참 50m, 100m 떨어진 상가에도 그냥 수영복 입고 카페에도 보는 사람이 민망해요. 수영복 입고 카페까지 막 이렇게 아예 뭐 어때 여기 바닷가인데 바닷가랑도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닷가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수영복을 입고 활보를 한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강릉, 광안리, 해운대 이런 동네도 아니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홍대 한복판에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퀵보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서울 홍대에 비키니 입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를 막 이렇게 걸러 다니는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사진이 지금 온라인에도 퍼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그냥 다 뭐 비키니 입었으니 어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난 11일에 서울 강남에서 강남 비키니 라이딩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저때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저때도 있었대요? 홍대 앞에 그 여성이 아. 그 여성이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것도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입는 건 자유, 쳐다보는 것도 자유. 글쎄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뭐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리 자유라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잡지 홍보 촬영차 저렇게 라이딩을 했다라고 진술하지만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미 동행해서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상 가다 노출죄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가다 노출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신체의 어떤 주요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키니는 수영장에서는 또 입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비키니를 입을 수 없는 휴양지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가다 노출죄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어허. 작년에도 이렇게 강남 무슨 유튜버 A 씨도 이 가다 노출죄로 적용을 받아서 검찰에 송치된 전례가 있고요. 예. 부산의 모 카페에서는 이번엔 남성인데 이게 하의가 거의 이제 뭐 속옷 형태의 차림으로 돌아다녔던 남성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패션이라고 주장했지만 가다 노출죄 맞다라고 벌금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습니다. 하의를 속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게 패션이다. 하지만 과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시어머님들 이 얘기 들으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화가 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말 똑바로 하세요. 아줌마랍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2년 전이죠. 2021년도 대전에서 발생했는데 이 며느리가 30대입니다. 저랑 이제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예. 이 30대 며느리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이제 가족 내부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성을 높이다가 이제 고부간의 말다툼까지 벌어지게 된 건데 시어머니한테 이 며느리가 폭언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또 뭐 리모컨을 던지려고 하고 종이 상자 같은 건 아예 집어 던지기도 했다. 지금 머리채를 잡아요? 예,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아줌마라고 지칭한 건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같은 30대 여성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렇게 불화를 겪어왔는데 이제 극강의 분노 표출이 저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시어머니를 향해서 막말도 모자라서 물건까지 집어던졌답니다. 그런데 물건을 던진 게 아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물건을 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손목을 잡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날아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야, 고부 갈등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갔대요. 재판까지도. 재판에서는요. 이게 부모님한테 이런 짓 하면 존속상해가 돼요. 자, 손 변호사님. 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짓 하면 존속상해거든요. 시부모한테 이런 행동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존속폭행, 존속상해죄가 적용이 되고요. 어허.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는 조금 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고부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폭력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갖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양형 이유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양형이 올라가는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가족 내부에 이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또 며느리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 때문에 벌금 3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시어머니도 존속이 됩니다. 존속 상해나 존속 폭행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괜히 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하면 존속이 됩니까? 옛날에 한때 내가 모시던 시어머니 너 이혼하면은 존속이 됩니까? 범행 일시 기준으로 이제 형법상 범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존속상해나 폭행이 적용되는 것은 바뀌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시어머니를 폭행해서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폭력을 할 수 있느냐, 부당한 대우냐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어찌됐든 그 고부 갈등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고부 갈등이 이렇게 폭력 사건까지는 가서는 안 됐겠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복절이었던 어제 졸업식이 열렸었는데요. 아주 주목받는 졸업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얼마나 늦어졌을까요? 무려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후에야 졸업식이 열립니다.
근데 실제 졸업식에 그 10년 전에 참석했어야 할 졸업생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생 독립운동가 대표로 졸업사를 맡게 된 김찬도입니다. 이 뜻깊은 졸업식에 함께했던 동지들을 대표하여 동지여, 보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 퇴학을 당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학창 시절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을 터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그런 괴로움과 마음 따위야 다 무용합니다.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제 시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고 때로는 외국으로 쫓기듯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학생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자, 가장 늦은 졸업식이자 또 가장 의미 있는 졸업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어떻게 기획이 된 행사예요? 네, 이 감동 있는 행사는요, 국가보훈부가 빙그레와 함께 학생 독립운동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을 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 선생을 포함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이나 정학 등의 부당한 징계를 받아서 학생으로서의 그 자격을 다 포기해야 됐던 애국제사들을 위한 졸업식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정학이나 퇴학 등의 징계 기록이 있는 학생 독립운동가 222명 중에 복원 가능한 사진이 있고 또 후손들이 동의한 94명의 명예 졸업식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참여로 학업을 포기한 애국지사들의 수가 무려 2,59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빙그레 측은 지금 11일 유튜브에 이 4분 40여 초 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광복절이었던 어제 오후의 영상 조회수가 220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 학생이요, 그냥 만든 학생이 AI로 만든 학생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학생이에요. 저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당시, 그리고 지금 오른쪽 지금의 사진입니다만 다시 옛날로 재현을 시켰어요. 야, 우리나라 AI 기술이 이 정도였었나요? 네, 김찬도 선생은 AI로 복원해서 졸업사를 이제 본인의 자서전에 근거해서 이제 졸업사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예. 정말 앳된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점이 또 뭉클하기도 하고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은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서 지금 학사모도 쓰고 졸업복을 입고서 저렇게 이제 같은 장면을 신청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예. 이날 국가보훈부가 명예 졸업장도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졸업장도? 네,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가정사지만 예. 또 우리나라로서는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졸업장 주는 행사는 너무나 감사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졸업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무소에서 이제 추록 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가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찬도 선생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넘도록 치조실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각종의 어떤 강도 높은 이제 치조를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괴로운 시간들도 지나고 독립이 됐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이 동지들이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이 졸업을 함께 축하하세라고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 바로 저 때일 겁니다. 18, 19, 17. 그 소중한 청춘을 결국은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다시 나타나는데 좀 가슴 뭉클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독립지사가 아직도 살아계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과거에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에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예. 후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감동받고 감격할 그런 장면인데
저 자리에서 저 독립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후손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졸업 앨범도 사진들을 다 복원해서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사고가 났는데 미국 에어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고개 비행을 하던 전투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추락을 했대요. 화면 보시죠. 벌써 한 번 뭐가 섬광이 나더니 또 폭발을 해요. 그러더니 바로 고꾸라져서 지금 야, 정말 엄청난 사고였군요. 이 아주 큰 폭발인데 지난 14일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에어쇼가 있었던 거예요. 예.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바로 60년대에 만들어진 소련제 미그 23 전투기였습니다. 저게 갑자기 추락했는데 아마 조종사가 추락의 징후를 미리 알았는지 사람이 없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으로 떨어뜨리게 유도를 한 거예요. 아, 그나마 그 와중에도. 예,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는 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쇼가 바로 중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